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용의 무협소설 신조협녀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유복한 가정 환경,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마음씨도 곱고 베풀 줄 아니까 그런 사람이랑 사귀어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저도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무조건 상처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운 사랑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설 신조협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긴 내용을 제가 장황하게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몇 가지 특징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들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신조협녀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라서 중국에서는 특히 여기 주인공 양과 소형녀 이런 이름만 대도 갑자기 급친해질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내용이 곧 이제 그 신조협녀예요. 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조협녀를 무협소설이 아니다, 이제 연애소설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데요. 물론 이제 무협 요소가 있긴 하지만 사랑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좀 현실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이런 평을 받는 경향이 있고요. 낭만적인 사람들조차도 읽다가 너무 어려운 사랑을 하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두 사람의 어떤 계속 싸우는 어떤 성격적 트러블 때문에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계속 이제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험난한 과정, 오해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떨어져 있게 되면서도 사실은 두 사람은 계속 사랑을 하고 괜찮을까 아니면 어떻게 지낼까라는 것을 근심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도중에 16년을 기다리는 그런 엄청난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람들조차도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사랑을 이제 이루어 가니까 도저히 끝까지 못 봐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이제 좋은 작품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어. 사회적 통념도 다 깼고 둘이 좋아하는 거면 된 거지 하면서 이제 아주 낭만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기어이 이뤄낸 거야. 이래서 제가 무작정 이 작품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양가와 소형녀, 남자 주인공이 양과 여자 주인공이 소형녀인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대단히 결핍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고아 출신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양과 같은 경우에는 애정결핍 증상 같은 것도 실제로 나타납니다. 작품 곳곳에 보면 상대가 뭔가 사소한 어떤 친절을 베풀었을 때 너무 과하게 감사하면서 이제 막 과하게 갚아주려는 그런 행동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받은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소형녀는 이제 버려진 아기였다가 이제 세상과 단절된 고묘파라는 어떤 이제 그 무협 이제 그런 종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묘한 이제 아이러니가 있어요. 두 사람 다 애정결핍, 그리고 소형녀 같은 경우는 세상과 단절이 돼서 굉장히 차가워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고 애정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단점들이 굉장한 장점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기이한 사랑을 이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양과가 오히려 애정 결핍이었기 때문에 소형녀랑 단둘이 지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몇 년간의 기간 동안에 소형녀에게 계속 이제 기쁘게 해주려는, 왜냐하면 애정결핍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기도 해요. 상대가 기뻐하는 걸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고, 소형녀는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반응도 거의 보여주지 않다가 점점 이제 양과가 너무 이제 잘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소영료도 점점 양과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소영료가 세상에 단절된 거는 사실은 냉정해 보면 단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느냐? 그 양과의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그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리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꾀에 넘어져서 이제 도구로 이제 중독이 돼서 금방 죽게 돼요. 그 양과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가 대신 이제 좀 착한 사람이긴 했는데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양과가 이제 고아처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 어쨌든 아버지가 너무 사악한 사람이다 보니까 양과가 아무리 이제 심성도 착하고 착한 행동을 해도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뭔가 의도가 있어서 나쁜 의도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양과가 실제로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소영료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 단점이 오히려 양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과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자꾸 베풀고 소영료가 기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영료 역시 양과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의 단점이 이렇게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사회적 그 어떤 그 비난에 시달리게 돼요. 뭐 소영료가 스승이고 양과가 이제 제자였거든요. 나이가 여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스승과 제자가 사귄다라든가 이런 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교적이었기 때문에 뭐 사회적 통념을 깨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비난과 오해와 방해 요소들이 계속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또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해소하느냐에 이제 문제에 있어서 계속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냐면 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괴롭지만 저 사람은 괜찮을까라는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 자기가 상처받음을 공감의 영역으로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과는 양과대로 소영료를 또 불쌍히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분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내가 없었을 때 얼마나, 그리고 오해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하면서 더 사랑을 하게 되고요. 소영료는 소영료대로 양과가 고생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양과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면서 더 마음 아파하게 되면서 더 돈독해지는 사랑의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리 악조건이고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마침내는 받아들이고 마음이 평안한 수준으로까지 그걸 다스릴 수 있고 또 상대에게는 오히려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좋지 않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나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미리 좌절하지 마시고 그걸 극복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남의 고통을 공감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셔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건 소설이지만 위인전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조금 더 보세요. 그 가정 환경이 안 좋았는데도 훨씬 더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좋은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 아름다운 사랑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